가상계성을 불허하죠. 인식한다. 고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2번. 우리가 이거 건설공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은 건설공사 수주를 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있죠. 누적 진행률을 먼저 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 진행률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공사에 총 예정된 공사 원가가 있을 거 아니야. 얘 지금 있죠. 수주는 80만에 수주했잖아요. 근데 얼마가 돈이 들 거라고 본 거야? 64만 원 정도 돈이 들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땡기면 16만 원 정도를 땡기는 있죠. 의사결정에 따라 이 공사를 수주한 거예요. 그러면 진행률은 총공사 예정비 있죠. 예정비에, 그죠? 네. 예정비가 지금 얼마가 됩니까? 64만 원 들 거라고 본 거잖아요. 그죠? 60만 원 들 거다. 그리고 단기 발생 있죠. 누적 발생 원가. 2차 연도가 의미가 있는데 얘는 그죠? 올해 삽할 때 뭔가. 첫 해 연도에 삽할 때 뭔가. 그때 구하라는 게 되게 쉬워요. 올해 공사 진행한 거는 8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만 원인데, 그러니까 64만 원을 써야 되는데 올해 지출한 거면 8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요 금액이 12.5%가 되겠습니다. 진행률이. 그죠? 요만큼이 있죠. 진행했다고 보는 거예요. 수익도 이 진행 기준에 따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은 당연히 뭡니까? 내가 지금 받기로 한 80만 원이다. 그죠? 여기에서 12.5% 금액이 될 거니까 요 금액은요. 바로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쉬운 거예요. 원래는 그 다음 연도에 공사 수익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요. 그런 어떤 문제를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좀 들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굉장히 쉬웠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건설공사가 나오면요, 무조건 진행률 구해가지고 진행 정도에 따라 배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볼게요.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재무상태표 하면요, 일정 시점, 재무상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동성에 따른 구분, 그죠? 구분, 유동, 비유동 구분법, 배열법도 되고 혼합도 가능하다. 그리고 재무지표 중에 손익계산서는요, 우리가 이제 비용을 이제 얘기할 때 이제 기능별로 매출원가법이라 하죠. 기능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성격별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선택할 수 있는데 맞고 포괄손익계산서 반드시 비용을 기능별 분류로 보셔야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성격별 분류도 가능하다. 이렇게 틀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계산된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기순이익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기타 포괄손익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인 거고요. 총포괄 누계액은요, 여기에 매도 가능증권 여기 바로 있죠.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바로 기타 포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타 포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 총포괄이익은 이걸 부여한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논점은 법인세율이 뭡니까? 30%라는 걸 좀 정확하게 보고 이걸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일단은 당기수익을 뽑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액을 간추려 볼게요. 이거 매출액은 지금 요거는 3개가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개가 되겠습니다. 얘는 매출을 하려니까 빼고 얘는요 다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총수익 금액은, 총수익은 얼마냐 하면, 이 계산이 안 되는 관계로 좀 계산을 하면 81만 2천 원인가요? 답하면? 그러면 이거 다 하면 얼마가 되죠? 계산해야 되겠네요. 18,000원 다 하면 돼요? 18,000원 다 하면 84만 2천 원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84만 2천 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결국은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바로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죠. 매출원가. 매출원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갈 거, 그죠? 돈 나가는 거. 매출원가하고 요거, 그죠? 요 금액이 나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초하고 뭐를 구합니까, 여기? 매입액을 더하게 되면 여기 창고에 있었던 금액이잖아요. 이 창고에 있었던 금액에서 빼면 얼마가 될까요? 요 금액에서 62,000원을 빼면 412,000원이 뭔가?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금액도 있죠, 그죠? 플러스. 요거 두 개 합하면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612,000원? 판관비, 물류비, 관리비하고 요까지 해서 비용이 이렇게 하면요. 요 금액이 마이너스 612,00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뭡니까? 842,000원에서 이걸 빼면, 그걸 빼게 되면 요 금액이 바로 뭐야? 바로 당기순이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기순이익은 23만이 되겠습니다. 근데 23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머릿속에 뭐를 생각해야 돼요? 세금이 대지니까 여기서 뭡니까? 70%만큼인 거예요. 결국 이익이 되죠. 세금을 30% 빼고 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16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요 금액 두 개 중에 하나죠. 여기 바로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여기 당기순이익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고, 그 다음에 총포괄손이거든요. 당연히 그죠. 여기 있는 금액 있잖아요. 여기 있는 금액을 대해서 2만을 더하게 되면 요 금액이 총포괄이가 181,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추려서 차분하게 풀어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때 이걸 하나라도 금액을 누락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죠?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번 볼게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 중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수익을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용역 제공으로 인해서 있죠. 우리가 수익 인식할 때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있죠. 산정할 수 있을 때 수익 잡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익에 관련된 있죠. 대응하는 논점이 있겠죠.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맞지만 단서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높은 경우에만이 틀렸어요. 에만이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의 인식 요건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회수 가능성이 있다라면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 수익을 예외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뭡니까? 그죠? 유익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뭡니까? 그죠? 일부분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일반적으로 맞지만, 그죠? 확장하면 틀린 개념이 될 거고, 더 확실하게 틀린 거는요, 5번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틀린 거. 그래서 경제효익이 불확실한 지출의 경우, 불확실히 회수될 것까지 있죠. 비용을 이해는 하는 게 아니고, 비용은 인식하는 거예요. 수익을 안 하는 거죠. 수익을 뭡니까? 이해하는 거지, 비용을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5번, 4번이, 그죠? 4번, 5번이 복수 답안이 나왔습니다. 좀 멍멍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자료에서 계산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얘기하죠. 여러분이 현금 흐름표도 또 어느 정도는요, 이렇게 정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말은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우리 지금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익은 현금 이익이 아니죠. 현금 이익이 아니고,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에 따른 이익이죠. 그죠? 그럼 발생주의는 말 그대로 현금의 유출과 유입이 없더라도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현금주의로 전환하려면요, 거기 현금이 유출이 없는 비용 같으면요, 가산하고, 유입이 없는 수익이 있으면 이걸 차감하고, 그죠? 그래서 발생주의 잔재를 납대를 뺏기내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주의에 따른 있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사채 상환에, 그죠? 그죠? 사채 상환한다고 이 돈을 주는 거는, 만 원은, 얘는, 그죠? 재무활동이죠. 재무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봤을 때 하나의 팁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팁이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발생주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우리가 뽑고자 하는 거는요, 이 현금주의에 있죠. 영업활동에 있죠. 그죠? 현금으로 X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금액이 만 10만이라 하면, 만약 예를 들면 여기에 뭔가 해당 정보를 가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가감하냐면, 현금의 유입이 있거나 유출이, 유출, 유입이 없는데 비용으로 처리한 걸 전부 다 뭡니까? 다 이쪽에 그 효과를 제거해야 되죠. 그러면 감가상각비 같으면 비용 처리했지만 유출이 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전부 다 했으니까 그만큼을, 그죠? 역으로 뭡니까? 플러스 해야지만이, 현금 나간 것도 아닌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 효과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팁이 있다면 이렇게 되면 이걸 딱 알아주세요. 좋은 것은 더하고 나쁜 것은 뭡니까? 나쁜 건 뺀다라는 개념만 있다면 현금으로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좋다는 거는 자산이 증가하면요. 그죠? 죄송합니다. 좋은 거는 그죠? 좋은 거는 마이너스가 오면 하면 되겠습니다. 현금 입장에서는 반대가 되니까요. 요걸 꼭 좀 알아줘야 돼요. 그럼 자산이 증가하면 좋아지는 거죠. 비용이 증가하면 나빠지는 거죠. 그죠? 비용이 비용이잖아요. 그죠? 비용이 계산하면 나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수익이라면요.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여기서 감가상각비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잖아요. 그죠? 비용이니까 나쁜 거잖아요. 그게 대준다고요. 그러니까 2만을 뭡니까? 대준다고요. 자, 매입 채무의 증가. 그죠? 우리가 채무의 증가죠. 채무가 증가했다면 부채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채가 증가하면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나쁜 거는 뭡니까? 대준다. 이게 다 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액이 아니고 이 효과는 결국은 얼마를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5만 원만큼이 더 추가적으로 뭡니까? 아니네.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 여기 40만 있었네. 40만 있네요. 40만 있으니까 이 X는 얼마가 됩니까? 45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이 어려웠다면 이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쉽게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우리 27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사용해서 계산된 자본 총계는 얼마냐. 그죠? 자본 총계 되게 좋아하네요. 그죠? 이제까지 보면 자본에 관계된 이익잉여금, 자본, 지금 한 30문제 정도 풀어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죠? 그죠? 어려운 부분만 자꾸 강조하네요. 보니까. 자, 자본 총계죠. 그죠? 자본에 관계된 걸 뽑아야 되는데 자본이 아닌 걸 뺍니다. 예수고. 이런 것들은요. 일단 빼게 되겠죠. 그죠? 얘는 자본 거래가 아니니까. 자기 주식은 차감합니다. 이익준비금은 더하고요. 주식 할인 발행도 차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해당 금액을 다 더하게 되면요. 다 지금 요소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 더하게 되면요. 그죠? 9,800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은 자본 거래를 구분해서 우리가 자본에서 감하는 요소인지 자본을 대주는 요소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자본 총계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자본 총계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기본이죠. 그죠? 우리 5가지죠. 주식 배당,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배당, 주식 분할, 그 다음에 주식 병합, 무상 감자. 이 5개는요. 자본의 총계에 변함이 없고 현물 출자하게 되면요.
당연히 출자하면 당연히 뭡니까? 자본 총계 더하게 됩니다. 그죠? 토지를 만약에 1억 100원 주고 출자 받았다. 그럼 자본금이 100원. 이게 현물 출자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자본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고전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굉장히 그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우리 총자산 회전율하고 매출 채권 회전율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거는 좀 그죠? 굉장히 재무 비율인데요. 조금은 그죠? 좀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총자산 회전율하고요, 매출 채권 회전율하고 매출 순이익률하고 총자산 순이익률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요, 총자산 순이익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총자산 순이익률은 ROA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매출액이, 여기에 순이익이 있으면, 순이익이 있거든요. 순이익이 있으면 요거 금액이 총자산에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죠, 그죠? 총자산의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있죠, 매출액을 뭐예요? 여기서 매출액을 양쪽에다 매출액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여기에서 보면 총자산이 되고요, 여기는 순이익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매출액을 곱하는 거예요. 매출액을 딱 구하는 거예요. 매출액을 구하고 여기에도 뭔가 매출액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요 산식에다가 뭘 곱합니까? 여기에다가 매출액을 곱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매출액과 매출액을 곱하면 요 금액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산식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총자산에 차지하는 뭡니까? 매출액을 뭐라고 하냐면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해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해요. 회전율이라 하고 곱하기 요거를, 그죠? 뭐라고 하냐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순이익의 비율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매출액 중에 차지하는 매출액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 순이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산식을 해서, 그럼 결국은 요거 곱하기 뭡니까? 요거 곱한 금액이 총자산 순이익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총자산 회전율은 1.5회가 되고 매출 순이익률은 3%가 되니 이걸 합하면 4.5%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곱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산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구잡이 표현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총자산에 차지하는 순이익의 비율을, 그죠? 여기다 매출액을 곱해서 요건 요렇게 하고 요렇게 묶음 하나 치고 요렇게 하고 묶음 쳐가지고 뭡니까? 요거를 변형해서 이렇게 있죠,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4.5%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을 유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4.5%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0번에 보면 우리 부채에 관한 설명이다. 우발 부채는 잠재적 부채니까 재무상태 배우고 하지 않습니다. 우발 부채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채가 될 수 없고요, 상품 매입으로 미지급 아니고, 부채는 상환후 유동부채 불려져 있고, 충당 부채는 확정된 미래 불확실성이 있는 부채. 성수 수익은 계약 행위에 따라 받는 있죠, 그죠? 금액이 아닙니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 부채가 되려면요, 계약 행위에 따른 있죠, 해야 되는데 이건 성수 수익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채에 대한 발행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채도 힘들어 하시죠? 근데 얘는 지금 할인 발행 모형이죠. 할인 발행은 뭐냐면 이거죠. 얘가 지금 이자율 때문에 차이 나는 금액이에요. 얘는 지금 액면 이자를, 시장 이자율을 얘기 안 하고 있는데요,
표시 이자율이 0.9%다 이 말은 시장 이자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적은 금액을 유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인데 뭐 얼마 받은 거예요? 195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얘한테 어떻게 주냐면 이자를 어떻게 돼요? 요거 2구 요거 하면요 18만 원이잖아요, 그죠? 18만 원에 5년 동안 계속 준다 이거죠. 액면 이자를. 액면 이자를 주고 만기에는 얼마 주는 거예요? 만기에는 2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자율 때문에 적게 받았는데 결국 만기에는 200을 결국은 상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액면 이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액면 이자는 내가 5년 동안 지급해야 될 금액은 18만 원, 9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요 차이 나는 금액 있죠. 5만 원 덜 받았잖아요. 5만 원도 결국은 이자율 때문이니까 만기에 그만큼을 더 붙여준다고요. 그게 바로 있죠. 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액면이자 플러스 뭡니까? 요 밑에 덜 받은 금액 있죠. 요거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잖아요. 그죠? 발행 차금만큼이 바로 5만 원이 뭡니까? 이 총 이자가 되는 거야. 그죠? 뭐야? 9만 5천 원, 95만 원이 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채 발행에 따른 전반적인 모습을 알면 이거를 풀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채가 약하신 분들은요, 또 이제 곰곰하게 그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팁을 드리면 이렇게 되죠. 사채 할인 발행은요,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이 있죠, 그죠? 할증 발행이 있는데, 얘의 총 이자는요, 총 이자는 어떻게 구성하냐면, 바로 액면 이자 있죠. 액면 이자, 우리가 이제까지